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지식 백과입니다. 직장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소득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태어나 처음 받는 대출이다 보니 용어부터 금리, 한도까지 모르는 내용 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을 위해 대출 용어, 한도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내 생애 최초 신용대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디테일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초점을 뒀으니 디테일한 거는 대출하는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용대출이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 말고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득대출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일정 신용도 이상의 개인에게 충분한 소득, 즉 상환 능력이 있으면 다른 말로 월급을 받으면 해주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능력제도 확인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즉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용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개별대출, 한도대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대출은 내가 1,000만 원을 신청하면 한 번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고, 한도대출은 1,000만 원을 신청하면 1,000만 원까지 내가 자유롭게 입출금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해놓고 100만 원을 뺐다가 다음날 200만 원을 빼고 또 다음날 500만 원을 뺐다가 다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는 걸 말합니다. 이자 또한 쓴 만큼만 내고 안 쓰면 이자를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계좌는 일반적으로 한도 계좌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반적인 요건이라면 직장인 신용대출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중 저신용자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없는 4대 보험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월급도 받아보지 못한 직장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급여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신용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CB점수 744점 이하, 예전 등급제로 환산하면 6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햇살론, 하이돌 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여부는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 등의 미납 여부를 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민세, 타은행 대출 이자 미납, 핸드폰료,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료도 연체하면은 공공정보에 반영이 되어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권리침해 사실도 같이 확인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자가가 있을 경우 해당 자가의 근저당에 대한 침해 여부 등과 같이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금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은 말 그대로 대출 약정기간 종료 때까지 쭉 금리가 고정되는 거고, 변동금리는 변동주기 설정하면 그 시기의 금리 체계에 맞게 변동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변동금리로 시장연동금리를 사용합니다. 기준금리에는 내부 기준금리 및 시장연동금리의 금융채, CD, 코픽스 등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장연동금리 방식은 코픽스라는 금리 방식입니다. 주담대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고 신용대출에서도 사용하는 금리 체계인데, 코픽스 금리는 8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통해 산출한 금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받는 대출의 금리 체계랑 금리 변동 주기만 파악하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 시 신잔액, 신규 취급, 단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건 대출 담당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니 금리 옵션을 대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어떤 금리가 제일 낮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면은 용어가 어려우니 시장연동 금리 중 제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보통 은행 여신 담당 직원들도 코픽스 금리 체계 종류에 따른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던 관행이 있으니 토픽스 신규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론 금리 변동 주기인데, 참고로 요즘 같은 시기에 금리 변동 주기는 길수록 채무자에게 안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금리가 6개월 변동 주기 3.5%인데 대출 약정 후 3개월 뒤 1.0%가 떨어져도 6개월 뒤에 변동되기에 남들은 2.5%를 사용해도 난 3.5%를 써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가상금리가 있으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창구에 방문을 해도 되고, 요즘은 모바일 대출이 많다 보니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면 모바일로 신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권들이 모바일로 신청할 시 우대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청 채널을 찾는 것보다 신청 은행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일반적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급여이체를 받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일 테니 급여이체,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 여부 등이 금리 감산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한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닙니다. 보통 통합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한도 이상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가계 DSLR 및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조만간 신용대출의 상한으로 균등분할 상한까지 생겨날 기세입니다. 이러한 대출 요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득입니다. 소득 확인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증빙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인정소득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환산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1년 미만의 직장인들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내역 발급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인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해당 연월 건강보험료율이 3.335라면 내 환산추정소득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정소득 중 소득 예측 모형 추정인 나이스 추정소득의 80%에서 90% 계산 등의 기타 방법도 있는데 이 계산은 결제 시 소득 인정이 부족한 면이 많기에 금융종사자 해당 직원이 아니면 잘 안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소득은 임대료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계산하는데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계산하기도 인정받기도 어렵거든요. 앞서 얘기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연말정산용 카드 내역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률로 계산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소득 계산 선호도는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 계산 시 세금 공제가 없는 이동직 근로자 또는 4대 보험 미신고 근로자, 인적 용역 제공자 등의 신용대출은 힘들어 보이는데 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위 해당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보다는 보통 햇살론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에 적힌 서류들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 더 타이트하게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으로 1개월, 3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내규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서류 발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으로 더 따지고 보면 등본이나 인감 등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딱히 없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이나 관련 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두고 수요자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문서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착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6개월을 금융기관에 강요하면 안 되고요. 수요자인 금융기관 기준이기에 즉 받는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면 대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 운운하면서 금융기관에 따지면 안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인사총무과에 요구하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재직기간, 근무처 명, 근무처 위치, 직급 직위,
직인이 들어간 원본이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사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재직증명서와 비슷한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입증명서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만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지만 만약 금융기관에서 라고 할 수 있으니 대출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는 증빙소득이 주를 이루기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두 서류의 금액은 직장인에게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급 방법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정의해보면 소득금액 증명원은 말 그대로 1월에서 12월까지 총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지급명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이 같이 잡히므로 소득금액 증명원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관할 세무서장 직인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징수 의무자인 회사명 플러스 직인이 찍히니 대출 취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원천세라는 게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소득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므로 보통 회사 프로그램 또는 인사총무과에 요구하면 1년 이내의 내역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가할 것 같으면 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에다가 급여 이체 내역 등 인정소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빙소득에 비해서 금융기관이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등초본은 말 그대로 주소지 변경 이력 및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괜히 개인정보 운운하며 마스킹된 거 출력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고 변경 이력을 모두 포함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원은 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서류의 법적인 효력은 같습니다. 아무거나 챙기시면 되고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으면 도장도 당연히 챙기시고 둘 다 발급할 필요 없이 하나만 발급하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터넷 발급은 안 되니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납세 증명서 등은 세금 미납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고 정부24,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이 자가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은행에서 발급해주니 자가 여부와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보통 10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보통 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유효기간이 보통 10일이기에 접수 후 실행까지 10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모바일이라면 접수부터 실행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다 끝납니다. 대출의 경우 상환은 대출 계좌번호가 아닌 입출금 통장 계좌를 통해서 합니다. 입출금 통장에 원금 또는 원금 플러스 이자 금액을 입금 후 상환하면 되고요. 한도 계좌, 즉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즉 입금하면 그게 상환입니다. 만약 내가 1000만원을 사용하여 계좌 잔액이 1000만원이다. 근데 돈이 조금 생겨서 500만원을 입금하면 500만원을 상환한 것과 동일합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일반 개별 대출은 전액을 실행하여 실행한 전액에 대해 이자를 내지만 한도 계좌, 즉 마이너스 통장은 쓴 만큼만 이자를 냅니다. 내가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 중에 한 달 동안 100만원만 출금해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에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겁니다. 1000만원에 대한 이자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자를 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은 대부분 일수 계산입니다.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그 일자에는 사용한 것이므로 하루치 계산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다 무시하면 됩니다. 금융위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나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1% 룰이 더 강화되는데 말입니다. 흔히 끼워 팔기라고 말하는데 이런 보험, 펀드,
신용카드 등 구속성 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출 가감산 금리 항목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권유한다면 과감히 구속성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러한 저의 답변이 금리에 영향을 끼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갑, 채무자가 을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거니 대출을 받기 위해 너무 저자세, 약자의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 평생을 갖고 갈 수도 있는, 앞으로 내 마니또가 될 수도 있는 신용대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애 최초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